숨 막히는 열기 속 대위의 낡은 스카프만이 홀로 선명한 색을 띠었다. 인도네시아 롬복 섬의 외딴 해변, 초호화 리조트 수르가로카 천상의 장소의 정원은 새벽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22살의 정원사 보조 대위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낡았지만 깨끗한 전통 문양의 스카프로 훔쳐냈다. 그녀의 짙은 갈색 피부와 곱슬머리는 이곳 자바 출신 직원들 사이에서 유독 도드라졌다. 동부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온 그녀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리조트에서 가장 낮은 곳에 존재했다. 대위, 꾸물거리지 말고 저쪽 잡초나 마저 뽑아. 내 피부색처럼 정원도 지저분해지기 전에 말이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리조트 총지배인 하산 하산이었다. 50대 후반의 그는 값비싼 바틱 셔츠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정원을 순찰 중이었다. 그의 하얀 피부는 대위의 피부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냉기가 서려 있었다. 대위는 몰차 고개를 숙였다. 이런 모욕은 일상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잡초를 뽑았지만 손끝은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낡은 스카프를 매만질 때마다 고향 마을의 강제 이주와 그때 헤어진 어린 여동생 찬드라가 떠올랐다. 살아남아 돈을 벌어 반드시 동생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곳 지옥 같은 천국에서 버티는 유일한 이유였다. 신경 쓰지 마, 대위. 저런 사람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넌 내 일을 아주 잘하고 있어. 어느새 다가온 동료 정원사 부디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위로했다. 중년의 그는 과묵했지만 대위에게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였다. 대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리조트는 전에 없이 분주해졌다. 세계적인 식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닥터 엘리엇이 국제환경포럼 참석차 이곳에 머물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산은 리조트의 명성을 위해 완벽한 준비를 지시하며 직원들을 닥달했다. 대위는 닥터 엘리엇의 저서를 남몰래 읽어본 적이 있어 그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나마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닥터 엘리엇이 리조트에 도착한 날 저녁 성대한 환영 만찬이 열렸다. 화려한 꽃 장식과 음식들 사이로 귀빈들의 웃음소리가 넘실거렸다. 대위는 주방 뒤편에서 만찬에 사용될 허브를 다듬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소란이 일었다. 닥터 엘리엇이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빴다. 설상가상으로 때마침 발효된 태풍 예비경보로 인해 섬으로 들어오는 모든 교통편이 끊기고 통신마저 두절되었다. 리조트는 순식간에 외부와 완벽히 고립되었다. 닥터 엘리엇을 외부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산은 사색이 되었다. 세계적인 명사가 자신의 리조트에서 변을 당한다면 그 파장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는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리조트 상주의사는 닥터 엘리엇의 증상이 일반적인 질병이나 알레르기와는 다르다며 속수무책이었다. 하산의 불안한 눈빛이 대위에게 향했다. 그는 대위가 만찬에 사용된 특정 장신경 꽃 근처에 있었다는 사소한 이유를 트집잡아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뭔가 수상한 짓을 한 게 아니냐. 내 출신부터가 미심쩍어. 대위는 억울했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닥터 엘리엇의 증상을 관찰했다. 그의 피부에는 기묘한 붉은 반점이 돋아나 있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희귀 독초 수마꽃에 중독되었을 때의 증상과 흡사했다. 만찬 테이블을 장식했던 화려한 꽃들 중 수마꽃과 비슷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다른 알려지지 않은 아종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대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수마꽃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약초, 아카르비루, 푸른 뿌리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그 약초는 리조트 뒤편, 아무도 가지 않는 금지된 정글구역 깊숙한 곳에 자생하고 있었다. 부디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대위에게 다가왔다. 대위, 내 표정이 심상치 않구나. 혹시 뭔가 아는 것이라도 있니? 대위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추측을 털어놓았다. 부디 아저씨는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내 지식을 믿어봐. 지금은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야. 용기를 내보렴.
그의 격려에 대위는 용기를 내어 하산에게 다가갔다. 총지배인님, 제가 혹시 닥터 엘리엇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산은 코웃음을 쳤다. 내까짓 미개한 계집애가 뭘 안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정원 청소나 시키는 게 아니라 내 고향으로 쫓아버릴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닥터 엘리엇의 생명이 위태로웠다. 밤이 깊어졌다.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다. 닥터 엘리엇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리조트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대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낡은 스카프를 단단히 동여매고 몰래 아카르 비루를 찾으러 금지된 정글로 향했다. 정글은 칠흑 같은 어둠과 기괴한 소리로 가득했다. 빗물에 젖은 나뭇잎과 진흙 때문에 발걸음은 더졌다. 과거 강제 이주 당시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그녀를 덮쳤다. 공포심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대위는 이를 악물었다. 닥터 엘리엇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언젠가 동생 찬드라를 찾아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간절한 희망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얼마나 헤맸을까. 험한 지형을 기어오르고 독사라도 나올까 조심하며 풀숲을 헤치던 그녀의 눈에 드디어 푸른빛을 희미하게 바라는 식물이 들어왔다. 아카르 비루였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그 뿌리는 신비로운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대위는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내어 품에 안았다. 이제 돌아가야 했다. 리조트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험난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길은 완전히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대위는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약초만은 굳게 끌어안았다. 마침내 리조트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을 때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도가 아니었다. 리조트 후문에 다다랐을 때 손전등 불빛과 함께 하산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냐? 꼼짝 마. 하산과 경비 책임자가 그녀를 발견한 것이다. 흑투성이가 된 대위와 그녀의 품에 안긴 정체불명의 약초를 본 하산의 눈이 번뜩였다. 이 천한 것이 내가 뭘 했는지 이제 알겠다. 감히 VIP를 해치려고 이런 수상한 풀떼기를 가져온 게로구나. 당장 저것을 빼앗고 2년을 가둬라. 하산은 대위가 닥터 엘리엇을 해치려 했다며 몰아세웠다. 경비들이 대위에게 달려들려 했다. 아닙니다. 이건 독초가 아니라 약초입니다. 닥터 엘리엇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초라고요. 대위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하산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 다급한 목소리가 그들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그 약초, 혹시 아카르 비루인가요? 목소리의 주인은 닥터 엘리엇의 수석 연구원이자 제자인 사라였다. 그녀는 잠시 잠들었다가 소란에 깨어나온 참이었다. 그녀의 눈은 대위가 들고 있는 약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우리 부족의 고대 문헌에만 기록된 희귀 식물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알죠? 사라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다. 사실 닥터 엘리엇은 사라의 부족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의 전통의학과 식물 지식을 연구하고 있었고 아카르 비루에 대한 기록도 접한 적이 있었다. 사라의 말에 하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부디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총지배인님, 어젯밤 총지배인님께서 주방장에게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장식용 꽃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지시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바로 대위가 말한 수막꽃과 유사한 독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하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사라는 대위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은 한시가 급해요. 저 약초가 정말 해독제라면. 모든 시선이 대위에게 쏠렸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약초를 달여서 드시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대위는 리조트 주방 한쪽에 자리를 잡고 전통 방식으로 아카르 비루를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경건했다. 낡은 스카프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대의 치유사처럼 보였다. 약초를 다리는 동안 그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치유의 노래를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그 노래는 정글의 공포를 이겨내고 닥터 엘리엇의 생명을 구하려는 그녀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었다. 마침내 약초가 다 다려졌다. 대위는 조심스럽게 약물을 닥터 엘리엇의 입에 흘려넣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모두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닥터 엘리엇의 가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살아났어!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안도의 한숨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대위의 지혜와 용기가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동시에 하산의 위선, 무능함 그리고 차별적인 행동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수르가 록항의 장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리조트 안에서 벌어진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은 거짓말처럼 지나가고 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완전히 회복한 닥터 엘리엇은 대위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는 대위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위 양,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잊혀진 지혜를 간직한 진정한 보물입니다. 그는 대위의 전통 지식과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녀에게 식물학이나 전통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학업을 지원하고 자신의 연구팀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대위의 고향마을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하산은 그날로 리조트에서 해고되었다. 그의 비리는 곧 외부에 알려졌고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며 법적인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때 오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위는 여전히 동생 찬드라를 찾는 여정을 계속해야 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다.